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쌀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사연 편지 하나가 도착했네요.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른들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최근까지 저희 친정아버지는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는 3년 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죠. 그런데 워낙 일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오히려 힘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났을 시점부터 소일거리로 신문 배달이나 대리운전 일을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아예 고정적인 일을 찾고 싶으셨는지 어느 날 식구들을 모아놓고 경비원 일을 구하셨다며 통보를 하셨죠. 그래서 친정 식구들은 친정아버지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신문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일은 짬짬이 소일거리로 하신다지만 경비원처럼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고정적인 직업을 구하실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오빠와 제가 용돈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매는 친정아버지 퇴직 이전부터 부모님께서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왜 굳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인지 이해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굳이 말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친정아버지 정년퇴직 3년 후 큰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새언니가 저에게 다급히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아가씨, 당장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이 새언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울지만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가씨, 지금 아버님이 퇴근을 하시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대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니까 아가씨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평소 친정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새언니는 통화 내내 울먹거리며 저에게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아이들을 맡긴 후 다급히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죠. 정말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친정아버지에게 아무 문제가 없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친정아버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죠.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에 있는 데다가 의식 회복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새언니가 전화해서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날 밤이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친정가족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온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친정아버지를 간호해야 했고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정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주셨어요. 그리고 일이 생겼던 그날 저는 혼자 친정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침 일찍 밤을 새운 친정엄마와 교대를 하였고 병간호가 시작되자마자 물수건을 가져와 친정아버지를 간단하게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물수건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친정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라서 의사를 불러오겠다며
병실 밖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말리는 거예요. 해나야, 의사 부를 것 없다. 그러니까 의사 부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봐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지금 1년 만에 깨어난 건데 얼른 가서 의사 불러와야지. 딸,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박서방을 잘 지켜봐라. 알겠지?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의사를 불러와야 할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뜬금없이 저에게 남편 잘 지켜보라는 이상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친정아버지가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꿈과 현실을 혼동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표정은 굉장히 진지해 보였고 말씀 또한 또박또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친정아버지에게 박서방을 잘 지켜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나 오늘 깨어난 거 아니야. 침대에 누워 4일 동안 의식이 없는 척을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4일 동안 의식 없는 척을 했다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데? 친정아버지는 저의 질문에 약간 망설이고 있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정신을 차리던 날에 남편이 간호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랑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분위기를 보니 조만간 큰 사고를 칠 것 같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심증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본인을 이렇게 만든 게 남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면서 방방 뛰었죠.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통화 상대방에게 본인이 깨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만약 깨어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괜히 뒤통수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왜 친정아버지가 깨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남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정말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이번 일에 대해 따로 알아봐야겠으니 지금처럼 며칠만 더 의식 없는 척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이야기에 친정아버지는 조금 걱정을 하시는 듯 했지만 흔쾌히 제 뜻에 따라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새언니가 교대를 위해 병원에 찾아올 때까지 친정아버지와 남편 뒷조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병원 밖을 나오자마자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하기 전에 친정아버지에게 대여 휴대폰을 하나 발급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완전히 망가져서 되살릴 수가 없는 상태였죠. 게다가 친정아버지가 1년 동안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친정엄마가 아예 번호를 해지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대여 휴대폰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애초에 가족들에게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것을 알릴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 뒷조사를 하려면 따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여 휴대폰을 발급받아 친정아버지께 따로 가져다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대여 휴대폰 드러나 봤지 실제로 발급받아 본 적은 없었기에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대여 휴대폰을 발급해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실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실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곧장 대여 휴대폰을 발급받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 새언니가 점심 먹을 시간에 맞추어서 지나가다 잠깐 들린 척을 하며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이 시간에 병원까지 웬일이에요? 오늘 병간에 오는 날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회사 출근을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일은요? 제가 일이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한동안 일만 했더니 힘들어서 그냥 며칠 동안 회사에 휴가 좀 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변에 약속이 있어서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아빠 좀 보려고 들린 거예요. 그나저나 새언니 점심은 드셨어요? 그랬구나. 점심은 이제 내려가서 먹어야죠. 혹시 아가씨도 못 드셨으면 저랑 같이 가서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친구 만나서 이른 점심 먹고 왔어요. 아빠 옆에는 제가 있을 테니까 새언니 얼른 내려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그렇게 저는 점심 식사를 핑계로 새언니를 병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난 후 친정아버지에게 대여 휴대폰을 몰래 챙겨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모음으로 해놓은 후 아무도 없을 때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침대 사이에 대여 휴대폰을 얼른 숨겨두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는 친정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새언니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 뒤를 어떻게 캘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무작정 남편 휴대폰 내역을 샅샅이 뒤져볼까도 생각했죠.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문자 내역부터 메신저나 통화 녹음 등 보이는 대로 구석구석 찾아보면 뭐 하나는 나오겠지 싶었죠. 그러나 막상 생각해보니 남편 휴대폰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이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이용했었던 업체를 생각해냈죠. 사실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몇 년 전에 바람난 남편의 뒤를 알아봐야겠다면서 업체들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용했었거든요. 물론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바람이 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뒤를 대신 캐주는 업체라면 이런 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윤정아, 잘 지내고 있지? 너한테 이런 부탁하기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내가 몇 년 전에 이용한 업체 이름이나 번호 좀 알 수 있을까? 급하게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설마 내 남편도 내 전 남편처럼 여자 만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집안일로 뭘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고등학교 동창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문자로 번호를 찾아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무사히 업체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지체할 것 없이 곧장 전화를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 업체 이용했었던 사람에게 추천받고 연락을 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 뒤를 알아보고 싶은데요. 바람이 난 것은 아니고 1년 전 행적과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신데요.
우선 남편분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해서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업체 상담원과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전화를 받으셨던 여성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전화만 여성분이 받고 약속 장소에는 현장 일을 하는 남성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조금은 의외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 여성분께 직접 현장 일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상담을 하면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상담 총괄을 맡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현장 일은 경찰 출신의 탐정인 본인 남편이 진행을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현재 친정아버지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깨어난 이후 며칠 동안 가족들 모르게 의식이 없는 척을 하고 계신다면서 모든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해주시던 여성분은 뺑소니는 이미 1년이 지난 일이다 보니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알아보고 최근 남편의 행적도 같이 캐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진행을 해보겠냐는 질문을 하셨죠. 사실 저는 뺑소니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았고 고민 끝에 진행을 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업체에서 남편의 행적을 알아볼 동안 저는 집안에서 남편의 뒤를 개인적으로 캐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안에 업체에 연락을 받기로 한 후 약속 장소를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곧장 집으로 넘어가 남편 서재라도 뒤져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서재방으로 향하게 되었고 서랍부터 책장까지 구석구석 뒤적거려 보았죠.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 서랍과 책장에는 증거물로 보이는 것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재에 있던 남편 컴퓨터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남편 컴퓨터에서는 주식에 대해 검색한 내역 외에 별다른 흔적들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주식 통장 하나 없던 남편이 주식을 검색했다는 것이 수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주식을 검색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 검색 내역을 찍어 놓은 후 방을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남편 휴대폰을 몰래 챙겨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사설 업체에 맡겨서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모두 맞다고 한다면 분명히 남편 휴대폰 속에 큰 증거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위험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해도 업체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렇게 약 5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이때쯤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업체의 연락을 받아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전화 오래 기다리셨죠? 일단 저희 업체 측에서 요청하신 부분을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전화로 전달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화로 전달 주실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혹시 심각한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회사에 있어서 주변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번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서요. 업체 상담원은 흔쾌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변 카페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업체 상담원과의 전화가 마무리된 후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친정아버지 말씀처럼 정말로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전화를 하는 업체 상담원의 반응이 심각해 보이는 게 뭔가 큰일이 있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식사도 안 한 채 곧장 약속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리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던 업체 상담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업체 상담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혹시 심각한 일이냐며 물어댔죠. 그랬더니 업체 상담원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희가 의뢰하신 내용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꽤 심각한 일인 것 같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번거롭더라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혹시 저희 아버지 뺑소니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를 듣던 업체 상담원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서류 몇 개를 꺼내더니 제 앞에 보여주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업체 상담원이 제 앞에 가지고 온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있는 땅 서류였어요. 처음에 저는 서류를 보고 나서도 땅이 뭐 어쨌다는 거지? 싶었죠. 하지만 업체 상담원이 이야기하길 두 사람이 땅을 매입했을 시점을 보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을 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친정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이었죠. 업체 상담원은 본인이 현장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뺑소니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보통 이런 경우 재산을 노리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고 앞으로 더 알아봐야 하는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뺑소니를 저지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저 또한 업체 상담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업체 상담원은 현장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조금 더 알아봐 준다고 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나오면 곧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업체 상담원이 떠나고 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정말로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업체 상담원이 말하길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 간호를 하는 날에 병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기로 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제가 친정아버지 간호를 하는 주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친정엄마와 교대를 하게 되었고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쯤 친정아버지에게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아빠,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혹시 박서방한테 재산과 관련된 얘기 꺼낸 적 있어? 뭐 예를 들면 재산을 넘겨줄 생각이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뭘 가지고 있다고 했다던가. 아니 내가 박서방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설마 나 이렇게 만든 게 정말 박서방 짓이 맞는 거냐? 재산 노리고 그런 짓 했다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빠 재산을 노리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빠 대기업 임원까지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꽤 있잖아. 그래?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서방이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사고 나기 몇 달 전인가? 뜬금없이 땅 투자 얘기를 꺼내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거절하긴 했지만 저는 친정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이번 일은 모두 남편이 꾸민 일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남편은 친정아버지에게 땅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이런 짓을 벌인 후 재산을 가로채 땅을 매입한 듯 보였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장 업체 상담원에게 연락을 해 이 상황을 알렸죠. 그리고는 앞으로 제가 어떤 것을 알아봐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남편분이 그런 짓을 한 게 거의 확실하네요. 그럼 혹시 친정아버지의 없어진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없어진 재산 목록이라면 통장 내역 같은 걸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어진 재산 목록을 추려낼 수만 있다면 이번 일에 대한 증거물은 거의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뺑소니 증거물은 없는 상황이지만 필요하다면 자백을 받아내면서 추가로 증거물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업체 상담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곧장 병실 안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은 후 재산 목록을 여쭤보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저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더니 차근차근 재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몰래 갈취해 갈 수 있을 만한 재산은 친정집에 숨겨놓은 통장 몇 개뿐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를 통해 큰돈이 들어있는 통장들의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 날이 되자마자 친정집으로 가서 말씀해주신 자리에 통장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위치에는 통장이 없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통장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위치를 알아내서 몰래 챙겨놓고 그 안에 있던 돈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친정아버지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친정엄마께서도 자연스럽게 친정아버지가 그동안 의식 없는 척을 했다는 것과 함께 남편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게 되셨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도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긴가민가 하고 계셨던 것인지 굉장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통장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너무 쉽게 설정을 해놓아서 남편이 그걸 알고 이런 무서운 짓을 쉽게 저지른 게 아닌가 하면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 또한 이번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남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심경이 매우 복잡했어요. 그러나 일단 이 일을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최대한 정신줄을 붙잡고 병원 프린터를 이용해 위임장을 출력해서 친정아버지 앞에 내밀었죠. 친정아버지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이니까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면서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께서는 바로 위임장을 써주셨고 다음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었죠. 역시나 은행원이 출력해준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친정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거의 매일 기계를 통해 똑같은 금액이 수십 차례 출금된 내역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친정아버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출금할 수가 없으니까 통장에 끼워 놓았던 체크카드를 들고 매일같이 기계에 들러 한도만큼 출금을 한 듯 보였죠.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아버지는 뺑소니로 의식이 없는 상황에 매일같이 기계에 들러 돈을 출금하는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친정엄마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대놓고 증거물을 들이밀며 따져 물어야 하나 했었지만 그러기에는 내밀 수 있는 증거물이 한없이 부족했죠. 사실상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갔다는 거래 대역은 존재하지만 그 짓을 남편이 했다는 증거물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업체 상담원과 이 문제를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어요. 고객님, 안 그래도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 잘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남편분에 대해 조사를 해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새로운 사실이라면 혹시 저희 남편이 또 사고를 친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편분이 최근 주식을 시작하신 것인지 빚을 크게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빚은 지금 고객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신 것 같아요. 업체 상담원은 저에게 곧장 증거자료를 전송해 주었죠. 저는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기가 차서 말이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업체 상담원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업체 상담원은 친정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테고 그러면 추가적인 증거물은 경찰에서 알아서 찾게 될 거라고 했죠. 대신에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친족 상도례가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확실하게 죗값을 받게 하려면 고소 전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현재 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업체 상담원의 조언을 듣고 나서 고민이 참 많았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알고 남편을 용서한 후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서도 이 일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주식을 위해 빚을 낸 것을 핑계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투자를 했던 거라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였어요. 그러나 저는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갈 거라고 강경하게 나갔죠. 그랬더니 남편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이혼이 어디 쉬운 일이냐면서 픽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부모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곧장 동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당연히 저는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혼 절차가 완료된 후 필요하다면 친정 부모님 일까지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장을 받고 아주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고 깔끔하게 무시한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저는 무사히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양육권과 양육비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전 남편은 원치 않는 이혼을 했으니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받을 수 있게 될 테니 신경을 쓰지 않았고 곧장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죠. 물론 제가 모아놓은 증거물들은 모두 제출했고요. 그러자 경찰관님들은 바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주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친정아버지와 저는 경찰관님으로부터 기다리던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친정아버지를 위험하게 만들고 재산을 몰래 가져간 사람은 전 남편이었어요.
경찰관님들이 기계가 있는 주변에 CCTV까지 확보해서 보여주며 따져 물으니까 전 남편은 무서웠던 것인지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친정아버지가 나이가 있으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친한 변호사님을 집에 모셔놓고 유언장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걸 우연히 전 남편이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가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죠. 그때 친정아버지는 유언 영상을 찍으면서 통장 위치는 물론이고 비밀번호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에게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전 남편은 그 돈이 탐이 났고 머리를 굴려 투자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자 돈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서 전 시어머니와 짜고 사람을 시켜 뺑소니 사고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온 식구들이 친정아버지 일로 정신이 없을 즈음 몰래 친정집 안에 들어가 통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몇 날 며칠 동안 일일 한도만큼 통장 속 돈을 출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해서 전 시어머니와 본인 앞으로 땅을 구매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주식에 몰아넣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됐던 것인지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 몰린 두 모자는 잘못했다며 뒤늦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원상복구해 놓을 테니까 고소 취하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여보는 누가 여보야? 이혼을 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너 같으면 우리 아빠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예,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까 제발 살려다오. 사돈, 저랑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모자는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 콧물 다 빼냈지만 저희 식구들은 그 손을 가차없이 떼어낸 후 법대로 해달라고 하고서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결국 두 모자는 입은 일로 인해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고 저희 부모님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재산 분할로 살던 아파트를 받게 된 것은 물론 매달 양육비도 빠짐없이 받아내고 있어요.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아파트를 담보 잡은 빚도 전 남편이 모두 갚아야 했죠. 두 모자는 뒤늦게 죗값을 치르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디 두 모자가 이번 일을 통해 개가천선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한 8월 되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금방 새로운 사연 편지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방 스튜디오였습니다.